안녕하십니까? 예,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나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항상 끝날이 되면은 항상 부족한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교회에게도 또 성도님들께도 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죄송한 만큼 조금씩 더 좀 다듬어서 또 다음번에 뵐 때는 이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제 중심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제 우리가 대사증후군 어제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해결책이라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도 고혈압은 1, 2 이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심장, 두 번째는 혈관. 여러분 심장이 자꾸 아무 때나 막 뛰고 갑자기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이런 분들은 이제 맥을 짚어보면 부정맥이 나옵니다. 이유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돼서 그래요.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나 콜티졸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고 아무 때나 확 나오고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심장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심전도를 해보면은 보통 병원에서 심전도 해보면은 한 3분 붙여 놓으면 잘하는 걸 거예요. 5분씩 붙여 놓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5분 사이 혹은 3분 사이에 체크가 안 되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가 사실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환자들은 밀려 있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가능하면 한 24시간 붙여놓는 거 있어요. 붙여놓고 24시간 지내고 그 24시간의 데이터를 기록된 것을 보고 분석하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이제 있는 분들, 심장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혈압이 심장 때문에 발생하는 혈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혈관 쪽인데 그러나 요즘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혈관 쪽의 문제 때문에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점점 늘지만. 근데 이 위에 쪽의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도 봐야 되고 심장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혈당이었죠. 고혈당보다는 고지혈을 먼저 보죠. 고지혈은 일단은 이게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도 또 한계치는 있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성지방 여기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주로 뭐 고기 많이 드시거나 기름 많이 드시거나 하는 분들한테서 뭐 많이 나타나요. 주로 그래요. 이거 중성지방은 고기도 안 드시고 기름도 별로 안 드시는데 이게 높단 말이에요. 중성지방이.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분 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지만은 이게 지나치면은 이게 술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지방간 그러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에서. 요즘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너무 많아요. 추월했어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더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탄수화물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빵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죄송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케이크 같은 건 1년에 한 번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생일 때 그것도 얻어먹으면 잘 얻어먹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케이크 아무 때나 막 먹어요. 그죠? 커피 마시러 가도 케이크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당이 우리 몸에서 차고 넘치죠. 근데 먹는 당을 우리가 다 칼로리를 소모하느냐? 소모 못해요. 대부분 쌓이는 건데 그 전부 중성지방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피하지방이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이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생기면 이제 간염 생기고, 잘 안 꺼지죠. 희한하게 잘 안 꺼져, 그죠? 급하면 더 안 꺼져. 그 참. 그렇다고 저기 핸드폰에게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핸드폰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간염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간 경화되고, 간경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간암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탄수화물 대단히 잘 조절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말 나왔을 때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 당이라고 하는 거, 이 당이 단당이 있고 이당이 있고 다당이 있고 그리고 이눌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당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들이죠. 단당 또 이당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고 끝나요. 그래서 대장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이 대장에서 대장에도 이제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 미생물 안에 유익균들이 있는데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잖아요. 그 유해균들이 있는데 이 대장의 유익균들이 잘 먹고 건강하면요, 이 대장에서 면역의 70%를 관할해요. 그래서 우리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으면 면역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변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도 했어요. 대장에서 주로 변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변이 좋으면 이 사람은 건강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이 좋은 이유가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면역이 70%를 거기서 만드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실 정신건강에 중요한 그 세로토닌이라는 거, 세로토닌, 그것은 90%가 대장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90%가 잘 분비가 되면은, 대장에서 분비되면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을 촉진시켜요. 세로토닌은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멜라토닌은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조화를 이루면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밝고 명랑하면서도 가볍지 않고 붕 떠 있지 않고 안정적인.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나오면은 낮에 활동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텐션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밝아요, 사람이. 밝고 명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되면 잠도 잘 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 것이 저녁에 멜라토닌을 촉진시켜서, 멜라토닌이 잘 나오면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면은 부교감 신경인 멜라토닌 충분히 촉진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대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어둡고 지쳐있고 우울해요. 햇빛을 봐도 세로토닌은 많이 분비되긴 하지만 그것과 장내 미생물들과의 관계는 대장 쪽이 훨씬 더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 보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이 대장이 잘 건강할 수 있도록 먹잇감을 잘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천종식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인상을 3년 연속 받으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생물학교 교수였다가 생명공학부 교수였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하나의 그 사업체를 만드셨어요. 그 회사, 그분이 차린 그 회사에서는 뭘 사냐면 변을 사요. 많은 사람들이 내 변 좀 사주세요 하면서 변을 들고 이제 찾아가는데 특별한 사람들의 변만 사요. 변 검사를 해가지고 딱 대장균이 대단히 왕성하게 잘
예, 자라있는 변의 3분의 1이 대장균이에요. 그것이 잘 살아있는 변을 사요. 한 번에 몇만 원씩 주고 사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약이 돼요. 그 대장균이 풍성하게 있는 그 변에서 대장균만 뽑아냅니다. 찌꺼기는 버리고 대장균만 뽑아내가지고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분들은 계속 설사 많이 하거든요. 뭐 조금만 신경 쓰면 설사하고, 뭐 좀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대장에다가 건강한 변에서 축출한 대장균을, 그 유익균을 갖다가 주입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대장균이 막 번식해가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설사가 멈추고, 그리고 염증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약이에요. 변이 약이에요. 그래서 변을 사요. 비싸게 사요. 근데 매일매일 변을 보잖아요. 매일매일 변 봐가지고 돈을 버니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매일 변 보는 것마다 갖다 배달한다니까. 자기 변을 자기가 해가지고 따로 담아가지고 배달하면서 몇만 원씩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베델의 식구들을 변을 팔아야 되겠다. 베델 시장원의 식구들 변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변이 왜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요, 먹이를 잘 주면 그래요. 그러면 대장까지 가는 당이 있어요. 그게 다당류하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그 다당류하고 이눌린만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은 단당이나 이당은 전부 다 소장에서 흡수되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들이 대부분 요 탄수화물 당들이요, 전부 다 소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계속 배고파요. 그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계속 배가 고프면 뭘 갉아먹을까요? 장벽을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장벽이 자꾸 얇아지면서 나중엔 이제 출혈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먹잇감을 많이 잘 줘야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 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는 마트에서 사실 때는 꼭 그 성분을 보셔서 그 설탕 성분이 따로 첨가된 건지 아닌지를 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첨가되지 않은 걸 사셔야만 좋은 겁니다. 하여튼 그 올리고당은 주로 뭐냐면, 이 대장까지 가는 하여튼 당은요, 뭐 드시면 되냐면, 그 돼지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감자, 그 다음에 도라지하고 더덕, 요거는 뭐 이눌린이에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 더덕이나 도라지, 그 다음에 우엉하고 뭐 치커리니, 뭐 고들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맛 없습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럼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인가? 예. 그다음 우엉도 그렇고, 예, 이런 그 섬유질이 강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드시면은 다 이 대장까지 잘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생물들이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야채를 드셔도 그 안에도 다 탄수화물 당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야채를 드셔도 반드시 뿌리 채소와 줄기 채소, 잎 채소, 열매 채소를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근데 좀 먹기 좋은 그냥 상추 같은 것만 자꾸 드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야채 가운데 뿌리가 꼭 있어야 돼요. 비트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그렇잖아요. 뿌리 채소 꼭 있어야 되고 줄기 채소도 있어야 되고 잎 채소, 열매 채소가 하루 먹은 채소 안에는 꼭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그 채소들, 식물들 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뭐가 하나씩 빠져 있는 거죠. 예. 대부분 이 골고루 잘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잘 골라서 드셔야 돼요. 당은 꼭 쌀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야채 속에서도 이 당들이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야채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이눌린이 많죠. 그래서 대장까지 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라서 잘 드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혈당,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이거는 어저께 당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탄수화물이죠. 이 고지혈이나 고혈당이나 얘네들은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오면 나중에 이 둘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지혈이 오면 그냥 얘네들도 따라오게 돼 있고, 시간 문제지 반드시 다 생겨요. 하나가 먼저 생기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서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면 나중에 이제 비만이 오겠죠? 나중에 피하지방 자꾸 쌓이니까 배가 이제 자꾸 허리둘레가 높아지겠죠.
다 이제 네 가지가 오는데 이 부분들을 조심하려면 어저께 제가 딱 뭐 약으로는 못 고친다 그랬죠. 혈압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고 당뇨약도 예전에는 무조건 인슐린 줬어요. 혈당 당뇨도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1형 당뇨, 2형 당뇨. 1형 당뇨는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인슐린을 처방하는 약을 이제 주로 썼었던 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슐린 많이 쓰면은 나중에 췌장이 자기 역할을 안 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약을 써서 대사를 좋게 해주는. 그래서 근육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서 당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에서 분비되는 이 포도당을 최대한 많이 분비하지 못하도록 간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요즘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을 자꾸 그렇게 억제를 하면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나와야 돼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제 그 두 신장에서 그 윗부분에 있는 부신에서 콜티졸을 분비하는데 그 콜티졸이 분비됐을 때에 당들이 높아져야만 되는 이런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 당이 많이 분비가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자꾸 압박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약을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자꾸 커지면서 대사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 거지. 약을 써서 근육의 대사 기능을 높이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꼭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하여튼 당장 급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될 약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고지혈증 약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지혈증, 이게 혈전약인데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에요. 그 아스피린은 뭐 어린아이들 소아한테도 써도 된다고 해서 부작용이 가장 없는 약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 자꾸 이제 드시면 뭐가 생기냐면 피가 만약에 출혈이 생기면은 지혈이 안 돼요. 그죠? 혈전 생긴 걸 자꾸 분해시켜 줬으니까. 근데 이제 피가 바깥으로만 이제 안 난다고 해서 나는 출혈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잖아. 그게 아니고 안쪽에서도 출혈이 생겨요. 근데 출혈이 생긴 거를 이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 지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안에서 자꾸 피가 새이는 거예요. 어딘가로. 그러면 혈변도 보고 변에서도 대변에서도 피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변을 보셨는데 대변 색깔이 빨갛다. 그러면 어디서 출혈이 생겼냐면 직장이나 하행결장 쪽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을 봤는데 까맣다. 그럼 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횡행이나 상행결장 쪽에서 나온 거예요. 혹은 소장이나 십이지장 쪽에서 출혈이 생겨도 변이 까매져요. 왜 그럴까요? 항문과 가까운 쪽에서 출혈이 생긴 것은 그냥 피 색깔 그대로 그냥 피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먼 데서 출혈이 생기면 그게 나오면서 점점 굳어가지고 까맣게 색깔이 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지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 색깔을 보고도 판단하는 거예요. 변은 그냥 황금색.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돼서 나오는 게 좋고 변을 봤는데 확 풀어진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풀어지는 변을 보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과식하시면 그래요. 과식하면 변이 확 풀어져요. 또 그 다음에는 이 상행결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한다 그랬죠? 수분을 쭉 흡수하고 나면은 하행결장에서는 변만 딱 남는 거예요. 근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주지 못하면은 변이 묽어요. 그래서 변을 보면 이렇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사한다. 그런 건 무조건 상행결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담즙이 새도 문제가 생기고 담즙은 다시 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에 섞여가지고 그대로 다 배출이 돼버리면은 또 색깔이 바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만 보고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각각에 따라서 약이 처방이 되는데 이 약은 어쨌든 드시긴 드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약을 당장 지금 안 드시면 문제가 좀 크게 생길 수 있죠. 혈압약 안 드시면은 뇌혈관 같은 거 터지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요거 고지혈증 이것 때문에 약을 처방했는데 이거 안 드시면은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으로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풍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혈당약은 당장 큰일 나지는 않지만 혈관이 망가지면 염증이 너무 높아지고 염증 생기면 만병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약을 쓰기는 써야 돼요.
그러나 이걸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끊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천천히 끊는 거예요. 약을 끊을 때는 가능하면 좀 상의하고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은 약 끊겠다 그러면 왜 약을 끊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친한 의사가 있거나 친한 약사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으시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약 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약이 복합형이 있고 단일형이 있어요. 약을 한 알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약 성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런 약은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어느 쪽으로 더 이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었는데 성분이 어느 쪽 끝으로 더 몰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약은 잘라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합형은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먼저 끊어봐요. 일주일에 하루 끊으면 한 달에 4번 안 먹는 거죠? 근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을 끊어보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그러면 안 먹어보는 거죠. 그래도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끊고 4번 끊고 그러면 차츰차츰 먹는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단일형 약은 그냥 그 하나를 잘라서 먹어도 돼요. 그래서 매일 먹되 한 4분의 1을 줄여서 먹고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으면 또 4분의 1 줄여보고 조금씩 그렇게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단일형이냐 복합형이냐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하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서 이게 단일형입니까? 복합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목사님 보고 체크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예전에는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그랬어요. 베델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전화하시면 상담해드리고 다 안내해드립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여기저기서 좀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전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께 제가 근데 목사님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그 약 성분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단일형인지 복합형인지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여쭤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은 어쨌든 천천히 줄여 나가는데 당장 이것을 약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약만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약을 드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하면서 약을 줄여야지 그냥 무조건 약을 안 먹어야 되겠다고 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잘못하면 뉴스타트 욕먹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현대의학 안 돼, 약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복잡한 것 같아도 그냥 딱 2가지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엄밀하게 하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음식이죠. 2번째가 운동이고 3번째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음식은 일단은 첫 번째 육식 끊으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고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 끊을 생각 없었는데 성경절 외우다가 고기 못 먹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저는 말씀이 저를 재창조한 거예요. 고기를 못 끊으시겠으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상담하면서 몰랐는데 육식 끊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생선도 안 되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생선들을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는 목포네요. 목포니까 그러시구나. 저는 몰랐던 거예요. 여기 바닷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근데 보니까 가깝더만요. 뭐 화로회 뭐 이렇게 하는데 많고. 그러니 회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생선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은 이게 안 좋아요. 특별히 이제 일본에서 그렇잖아요. 아시죠 다. 이거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거를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것이. 아무튼 동물성은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육, 소세지, 햄 뭐 이런 거 안 드시겠지만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흰색 피하세요. 흰색. 흰색 뭐가 있을까요? 일단 흰 쌀부터 쌀은 무조건 누래야 되는 거예요. 누런 쌀 드셔야 돼. 흰 쌀 안 되고 그 다음에 흰 밀가루 안 되고 또 설탕 안 되고 소금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이쪽에 있는 부분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현격하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염증을 줄이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MSG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사는 음식은 안 먹는 거예요. 거기 MSG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깡통에 들어있는 거, 통조림. 통조림이 전부 다 약품 처리했잖아요. 녹슬지 말라고. 근데 그거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통조림에 들어있는 건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 유제품도 안 돼요. 유제품. 여러분 유제품 드시면 염증 많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유제품에다가 설탕까지 넣으면 더 염증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백혈구 좋은 사람들은 그냥 버텨요. 연세 드시면은 안 드셔야 되는 거예요. 면역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분들은 자주 드시려고, 어쩌다 한 번씩만 드십시오. 오늘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식구들이랑 그러면 그 회나 생선 같은 것도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냥 가족들하고 즐겁게 그렇게 기분 내시는 건 괜찮은데, 가급적 피하시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때 그 베델 원장이 가급적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끊으세요. 자, 그래서 음식을 요 정도만 조심하셔도 대단히 좋습니다. 요 정도만. 그렇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걸 빠뜨렸네. 7번째. 기름 절대 안 돼, 기름. 그러니까는 볶아서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튀겨서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전 부쳐 먹는 거라든지, 그러면 뭘 먹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꽤 먹을 거 있습니다. 찾아보면. 하여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피하세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최대한, 여기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저녁마다, 야채수 만드는 거 배우셨죠? 한번 해보세요. 야채수 만들어서 드시면 그 풍미가 있어요. 드시고.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 한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거 매주 띄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까맣게 곰팡이 생기죠? 그게 이제 아플라톡신이라고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화시켜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좀 버티긴 하는데 사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된장, 고추장, 간장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트에서 파는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곰팡이가 어떻게 생기든 다 섞어서 갈아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설탕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미료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쓰는 콩도 전부 GMO예요. 유전자 조작한 거.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된장, 고추장 사서 뭐 드실 수가 사실은 없지요. 그러면 댁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강의하셨나요? 베델 된장, 고추장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간장에는 조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간장은 마트에서 사서 드시면 안 되죠.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참 피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이 배추에다가 소금을 잔뜩 넣으면요, 질산염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동물성 단백질이 딱 섞이면은 아질산염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푹 삭히면 니트로소아민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발암물질이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젓갈김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식당 가서 가끔 가다 이렇게 먹어보면 전부 젓갈김치예요. 그러니까 댁에서도 젓갈김치를 많이 드시는 모양이죠. 이 바닷가 쪽은 그렇죠. 젓갈김치를 많이 드시면은 그게 이제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절이처럼 해서 드시면 참 좋은데 백김치도 좋고. 근데 거기 젓갈을 넣으면 아무튼 동물성이 들어가면 그게 발암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젓갈김치를 안 드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기는 해요. 다들 즐겨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계속 드시지 말라고만 하니까 아마 그래도 이런 거 저는 주로 안 먹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저기 저 뒤에 있는 저 주방장은 어떻게 하면 먹어도 되는 얘기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런 분한테 가셔서 물어보셔서 먹어도 되는 것 쪽으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걸 물어보시고 저한테는 좀 부정적인 거 빼야 될 것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은요 철저하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1대1 정도는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더 근력 운동 쪽에 비중을 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한다고 이제 만보 걷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좋지요. 만보 걷기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보시려면은 제가 어떤 분에게 상담할 때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께 여쭤봤구나. 두 분이서 매일매일 1시간마다 산을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산에 다니시면서 대화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대화 많이 하죠. 그 산 다니면서 다 대화하고 그 산에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그걸 가지고 또 하루 뭐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것들 다 그 시간에 나눈대요. 부부 사이는 참 좋지요, 뭐. 참 좋은데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운동 효과가 현격히 떨어져요. 왜 그래요? 왜? 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걸었다는 얘기는 숨이 안 차다는 얘기잖아요. 숨이 안 차게 운동을 해가지고는 운동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렵게, 대화가 어렵게 될 만큼 호흡이 좀 가빠야 되는 거예요. 숨이 턱에 찰 만큼 이렇게 이제 숨차게 호흡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또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별히 공복에 숨이 많이 차는 운동을 하시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그게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열심히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이 턱에 차게끔 그렇게 꽉 차게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대화하기가 좀 어렵다 할 만큼의 호흡이 될 정도로 운동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과하게 운동을 했다. 그러면 돌아오셔가지고 그 비타민 C를 좀 섭취해 주시면 좋아요.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은 그게 항산화제이기도 하면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은 중화시켜 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숨차게 많이 운동을 안 해도 되니까 어느 정도만 호흡이 되게끔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그리고 이제 무릎이랑 그 발목이 자꾸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기보다는 자전거 타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 자전거나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것이 관절에 무리를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인데 수영은 이제 그 수영장 물이 좀 안 깨끗하죠. 그래서 그 수영장 물 락스를 많이 풀어놓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라서 그래서 그게 조금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자전거는 어떻게 된 걸 사셔야 되냐면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가 좋아요. 요 젊은 사람들 그 운동하기 위해서 사는 자전거는 그 안장이 조그만하죠. 안장이 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요런 거는요 앉아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 힘들면 잠깐 앉아 쉬는 거지 운동할 때는 앉아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서서 타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 손바닥만한 그 안장은요 이게 회음부 쪽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전립선이고 여자분들은 요게 이제 그렇게 쫙 거기에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면 이걸 뗐다 붙였다를 하면 그게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뗐다 붙였다를 자주 하면. 그러나 계속 체중을 눌러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페달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압박이 계속되면서 혈관을 눌러서 막아요. 그래서 혈류 공급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논문에 보면은 뭐 상관없다 혹은 몸에 안 좋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비중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면 좀 좋지 않다는 쪽으로 더 많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하여튼 항상 문제예요. 근데 계속해서 누르면은 이거 손도 이렇게 손목 꽉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잘 안 펴지고 그러잖아요. 피 공급 안 돼서.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피 공급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별히 전립선 비대 있는 분들보다는 전립선 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은 질염이나 방광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자전거를 앉아가지고 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동을 하시려면 서서 타야 돼요. 서서. 그런데 서서 타려면은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은 서서 타실 수 있고 또 연세가 좀 더 드셔서 서서 타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잘 고르시면
그 인터넷에 그 자녀분들한테 좀 검색해달라고 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면 안장이 그냥 펑퍼짐한 안장이 있어요. 굉장히 널찍한 안장. 그런 안장에 앉으셔가지고 그런 자전거를 다리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는 약 45도로 미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어요. 그런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실내에다 두시고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발목과 무릎의 부담은 줄이면서 유산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런 거는 그냥 뭐 뉴스 보시면서라든지 계속 수시로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반드시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세요. 그래서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70대가 넘으신 분들은요,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은,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퇴원하실 때는, 휠체어 타고 나오셔야 돼요. 걸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누워있는 동안에 손실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굉장히 근육 빠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근육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근육을 잃으면 자꾸 이제 척추부터 쉬어요. 그래서 앞으로 휘면 다행인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버리면은 이게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막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대단히 아파요. 온몸의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꼿꼿이 잡아줄 수 있는 게 근육인데 이 척추를 중심으로 옆으로 딱 근육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한번 본인을 만져보시면 이렇게 만져보면 척추가 있는데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척추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평평해. 척추뼈하고 옆에 여기가 평평하면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근육이 이 척추뼈를 못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다 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특별히 엉덩이 근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엉덩이 근육이 없으면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이렇게 되든가 앞뒤로 틀어지거나. 네, 질문은 저한테 해주세요.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골반을 딱 잡아주죠. 그럼 걸음걸이가 꼿꼿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딱 어느 쪽으로 틀어졌는지 어느 쪽 엉덩이 이상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리를 끌고 다니게 돼요. 이렇게 쭉쭉 끈다든지 자꾸 팔자가 된다든지 오다리가 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과 하체 운동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근력 운동을 무조건 한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헬스클럽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회원 끊으셔가지고 다니세요. 그 1년에 한꺼번에 끊으면 좀 싸요.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 1년치 한꺼번에 끊으면은 뭐 한 3만 원대 정도에 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하루에 1,000원이에요. 그 정도는 나한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 다니시면서 그것도 다니시면서 옆에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막 들고 이러지 마시고요. 절대로 남자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계로 돼 있는 거. 그거 덤벨 같은 거 이렇게 막 드는 걸 프리웨이트라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계로 딱 고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고정돼 있는 걸 밀고 당기는 거예요. 위로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고 이게 다리도 밀고 당기고 이거는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기계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부상당하실 위험이 별로 없는데 그냥 무거운 거 이렇게 들다가 삐끗하면 다치신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꼭 그렇게 좀 하셔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랬잖아요.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냥 그분께 맡기고 우린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서 제가 이거 주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베드로는 양심에 털 나가지고 안 죽었어요? 예? 그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유다보다 훨씬 더 죽고 싶었다니까요. 그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했을 때 그것도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부드러운 사람들로 유명하였다 그러거든요. 시대소망 75장에 보면 그 안나스합과 가야바의 궁전에서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보면은 예수님 신문 받으는 장면인데 2번씩 자꾸 저 사람의 제자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안 물어보게 할까? 3번째 딱 질문했을 때 머리를 팽 돌린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 부드러운 사람들로 유명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드러우니까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물든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부드러웠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부였잖아요. 거칠었어요. 천박하게 욕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지금 부드러워졌지만. 그래가지고 그 저속한 욕을 확 내뱉으니까 다시는 안 물어봐요. 아닌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식으로 말할 리 없지. 그래가지고 뚝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또 구타당하시던 예수님이 몇 보 앞에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몇 보. 근데 예수님을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구타당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몇 보 뒤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저속하게 욕을 하면서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음성은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거든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 베드로가 딱 보면서 뭘 생각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던 떠오르죠? 뛰쳐나가요. 그리고 가서 어디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 한참 뛰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죽지? 왜 못 죽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고 마지막 눈빛 딱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속에 얘라 이 자식아. 이런 눈빛이 있었으면 바로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빛이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라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했던 그 말은 내가 믿는다. 진심이라는 거 안다. 그러나 진심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사들 오니까 칼 빼들고 덤벼서 싸우잖아요. 진심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그때 죽으면 멋있어요. 남자답게. 그때 죽었으면. 근데 여기 지금 수치를 당하는 침뱉음 당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수치를 당해야 되잖아요.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고 싶은 거예요. 명예롭게. 그러면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진심이죠. 근데 그 진심 안에는 뭐가 없냐면 전심이진 않은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라도 나는 좀 멋있게 죽고 싶어. 남자답게 의리를 지키면서 하는 자기의 자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심이지만 자기 자아에 뿌리 내린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도 인정은 하세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은 너에게 뿌리 내려진 사랑이잖아. 이젠 그 사랑의 뿌리가 어디로 옮겨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옮겨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3번이나 물어봐요.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거지.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대답이 뭐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하시고. 이제 주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2번 물어봐, 3번 물어봐. 시대소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85장인데요.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라는 챕터예요. 거기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상심했다 그랬어요.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마음에 상심이 되지만 그러나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3번 부인한 걸 3번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거 상처에다 소금 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입장이 아프겠지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걸 안 해주면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설교는 없어요. 그 위대한 설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하겠다고 베드로가 일어나면 요한이 이렇게 한번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에이, 또 나서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기죽어서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요한이 같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다 들었거든요. 나 제자 아니라고 할 때. 요한이 쳐다보면 기죽어서 앉아야 돼요. 근데 내 양을 먹여도 되고 내 양을 쳐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왜 나를 안 믿어줘요?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것을 뿌리가 옮겨졌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거든요. 변한 거예요. 베드로는 안 죽은 게 아니고 못 죽었어요. 왜 못 죽었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사랑까지 배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어보세요. 부모 보는 앞에서 내가 죽어보세요. 그것처럼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가 자살할 수는 없죠.
유다는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자살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우리 지금 그렇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갈대.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 근데 게바라고 하는 뜻이 뭐 게바.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바위예요. 한번 자리 잡으면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갈대가 흔들림 많은 갈대가 흔들림 없는 바위로 바뀌는. 그 예수님 그 사이에 딱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도 바위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위. 여러분 뭐 얘기하다가 베드로 얘기했어요? 그런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스트레스는 좀 그냥 그분께 좀 드리고 괜히 양심 바른 척하면서 내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은 우리 짐지러 오신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은 빨리 가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고 제발 좀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뭐를 짊어지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뭐를?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그죠? 요한복음 1장에는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고 마태복음 8장에는 병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병과 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저런 죄인. 그리고 전과자가 오면 피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픈 내 자식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아프구나.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픈데 얘다 죽어라 이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을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아픈 자녀로 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자꾸 조금 뭐 잘못하면은 그냥 그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하는 그거 수근수근하는 죄가 뭐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어요? 예? 뭐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절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가서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죄 우리 최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절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흔히 하는 죄예요. 뒤에서 자꾸 수근수근하는 거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수근수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흔히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딱 했어요. 사형에 해당한 대단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저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수근수근하는 그 사람을 아픈 자식 그러면서 가서 품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왔어요? 네,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근데 지금 몇 절이에요, 저게? 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32절이고요. 29절. 곧 불의 추악 뭐야 쭉 설거해요. 살인, 분쟁, 사기하면서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건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죠? 우리 지금 사형에 해당할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사형 안 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갖다 맡기시고 특별히 그 스트레스의 대상인 그 남편 기억나시죠? 그 초등학교 학생이 말했던 스트레스의 대상이 남편이라고. 그 남편을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좀 쉬셔야 돼요. 푹 좀 쉬세요. 그러면 이 벗어날 수 있어요. 대사증후군 골치 아픈 것 같아도 이렇게만 하시면 벗어날 수 있고 끝내 약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겠죠, 그죠? 오늘 이거는 지금 어저께 잠깐의 복습이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할 얘기를 그러면 내일 안식일학교 때부터 하라 그러셨죠? 그렇게 좀 하는데,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토파지, 못 들어보셨어요? 이것이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논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저거 좀 불을 꺼야 되겠죠? 더 꺼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좀 돌려주시죠. The 201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to 자,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오토파지. 요거,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Yoshinori Usumi for his discoveries on mechanisms for autophagy.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약 40년에 걸친 오토파지 연구 끝에 노벨 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예, 노벨상 받은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기죠. 오토파지가 뭔지 지금 설명합니다. 하루 금식의 비밀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속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해하고 또 그 부분을 스스로 재활용합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자가포식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알아낸 것으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분기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발견한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세포를 정기적으로 새로운 세포로 교체합니다. 각 기관마다 세포를 완전히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또한 어떤 조직에서는 전혀 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 남겨진 죽은 세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일본 세포 생물학자인 오스미 박사는 인간의 세포들이 어떻게 노폐물을 제거하는지를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토파지라는 의학적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들이 한 번 태어나서 끝까지 80년 살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재생되고 계속 반복돼요. 그 중에 우리 피에서 가장 많은 적혈구, 그런 거는 한 90일에서 120일 만에 이제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전체가 싹 다 한번 교체되는 데는 딱 6개월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기존에 있는 세포들 싹 죽고 다시 새 것으로 돌아오는 6개월 정도만 건강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재생되는 세포가 있고 죽는 세포가 있는데 그 죽어가는 세포들, 특별히 피부 세포 같은 거는 각질로 떨어져요. 그리고 불려가지고 이제 밀면 이제 때가 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노폐물이 죽는 세포들 전부 다 그렇게 바깥으로 배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세포들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되냐 이거야. 그것을 처리하는 게 바로 이 오토파지예요. 네. 오는 자기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오토와 먹기라고 번역되는 페이징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혼합하면 오토파지가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들리나요? 무슨 소리예요? 자가포식. 내가 나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먹는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벨기에 생화학자 크리스티안 브 교부 박사입니다. 이 발견으로 그는 1974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간 조직을 검사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포가 일종의 특수 재활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중에 그는 리소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리소좀은 세포 위 같은 것으로 특수 소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들의 도움으로 리소좀은 낡거나 손상된 조직, 음식 입자,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세포 안에 축적된 다른 노폐물을 소비합니다. 이 모든 쓰레기는 새로운 세포와 에너지로 재활용됩니다. 이것이 자가포식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리소좀의 도움으로 몸은 다른 단백질 구조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건축 자재처럼 이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이 경우에는 논리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뭐냐면은 재활용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죽은 세포들을 재활용해서 그 리소좀에서 그걸 먹어가지고 위예요, 위. 그걸 먹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은 것을 공장이에요. 당과 산소를 섞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보일러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 그것도 세포벽 안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 중에 리소좀은 위. 예, 특별히 재활용하는 공장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할까요? 동물성 자, 우리 몸은 동물성이죠.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낼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한 건가? 꼭 필요할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하면 우린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물성인 우리의 세포가 죽었잖아요. 그 동물성이죠. 그걸 먹고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굳이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런 사람도 소화기 내에 마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와 대략 같은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안 먹어.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는 간단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전에 저장해두었던 죽은 손상된 세포와 박테리아 유형으로든 자신의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고기를 안 먹어도 되냐면 내 거 죽은 세포들을 다시 재활용하니까. 예. 매일 우리의 몸은 198g에서 283g의 단백질을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약 71g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이때 자가포식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백질 노폐물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몸은 스스로에게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몸 안에서 자가포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뇌와 관련 질환과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뇌와 관련 질환과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런 병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 몸 안의 재활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상된 세포와 그 부분들이 몸 안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암세포와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중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승희 박사는 용이 단식, 칼로리 제한, 굶주림과 같은 일종의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자가포식 현상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세포는 병원성 박테리아를 포함한 쓰레기일 경우 박사는 용이 단식, 칼로리 제한, 굶주림과 같은 일종의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자가포식 현상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세포는 병원성 박테리아를 포함한 쓰레기 세포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의 양을 이게 좀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여러분, 이 굶주림은 스트레스죠. 그 굶주림을 배고픔은 스트레스인데 그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가포식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해진대요. 그럼 자가포식이 강해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픈데 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재활용해서 쓰는 게 편하겠어요? 새로 들어온 거 쓰는 게 편하겠어요? 새로 들어온 게 훨씬 편하지. 그러면은 자꾸 계속 공급을 하면 재활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내가 죽은 내 몸 안에서 죽은 세포들을 재활용할 리가 없지. 그냥 고기 먹은 걸로 그냥 단백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노폐물들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으면 동물성이 필요하니까 뭘 먹어요? 우리 몸에 죽은 것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서 재활용하니까 노폐물이 안 쌓이니까 병이 안 들지. 그러니까 고기를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고기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철저하게 제한을 시켜주면, 칼로리 제한시켜주면 배가 고플수록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많이 소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쌓인 분들일수록 소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가 이제 두껍다. 그런 분들일수록 소식해야 돼. 그러면 자꾸만 내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먹으면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몸도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노폐물 때문에 생기는 병도 안 생기고. 이해되시겠죠? 이제 다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끝까지 보시면 돼요. 줄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동시에 자기 정화를 합니다. 그의 모든 연구에서 우승희 박사는 굶주림과 단식을 이용하여 신체가 독성이 있는 세포를 분해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단식을 할 때 세포가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 안의 염증도 적어집니다.
또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 몸 안의 산화질소 수치가 증가합니다. 산화질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분자입니다. 조금만 이게 지금 조금 말을 안 듣는데 아까 얼굴 보셨죠? 반으로 나눠가지고 예, 이 칼로리 제한을 한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노폐물이 제거됐으니까 깨끗한 것이고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저분한 것이고 예,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최대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분자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는 기간과 단식 기간을 분배를 하는 것으로 몸이 스스로 정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체중을 감소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이것의 건강상의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심장질환, 신경학적 문제, 당뇨병의 감소, 염증, 산화성 스트레스와 혈압 감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간헐적 단식은 암을 방지해줍니다. 수명을 연장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금식의 종류는 다양한데 원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금식.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트인이 우리에게 화이트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책 뭐가 있냐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요즘에 새로운 제목은 뭡니까? 새로운 제목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죠? 예, 그 책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봉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챕터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금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24시간 여기 지금 이분은 그냥 과학자예요. 이분이 무슨 재림교인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지금 노벨상을 받은 이 논문에서 24시간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 200년 전에 성령께서 주신 우리 책에는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신 이 기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볼 거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에요. 사실 이 논문은 누가 썼어야 돼요? 재림교인 가운데 누가 썼어야 돼요? 목사님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책 써가지고 노벨상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논문 썼으면 정말 노벨상 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건강기별을 알고 이 영감의 글 예언의 신 통해서 보면서 이게 얼마나 과학인지 성경도 너무나 놀라운 과학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금식 이거 어려우시면요 그냥 하루에 이식을 한번 해보세요. 위장병 있는 분들은 안 돼요. 위장병 있는 분들은 공복기가 오래되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위벽이 헐어요. 그러니까 위장병 있는 분들은 조금씩 3끼를 드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루에 이식 권합니다. 이식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좀 너무 헛헛하시면 간단하게 드시더라도 최대한 아무튼 간단하게 드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혁적하게 줄어요. 염증이 줄면 암 발병률은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델에서는 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말기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주죠. 그러다가 마약성 진통제 주고 패치 붙이고 그러면 패치를 붙이면 또 계속 멀미하는 듯이 구토 증세가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암 통증은 없지만 다른 고통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에게 금식을 시켜요. 혹은 항암을 오래 하셔가지고 금식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소식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과일식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요 통증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이 놀라운 진통제가 금식이에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물을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에 이식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거나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한번 꼭 좀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식생활 조절 안에 지웠네.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과학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류에게 다시 구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안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66권으로 된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에 제일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 거기에 우리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창조 얘기 하시고 나서 딱
2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연료를 뭐로 써야 된다고. 창세기 1장 29절. 예, 이렇게 식물성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있잖아요. 한 8시간 타다 보면요, 차가 멈춰요. 휘발유 차에다가 디젤을 넣으면 30분밖에 못하고 멈춥니다. 이거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료를 제대로 넣어야 돼요. 연료를. 그래서 예, 디젤 기름을 써야 되는 엔진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이 몸의 기계를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연료가 들어가야만 가장 활력 있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먹은 거잖아요. 지금은 풀 있어요, 없어요? 야채 충분히 있죠. 근데 왜 고기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들이 이거 안 지키면 지옥까지 뭐 천국 못 가지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율법적으로 적용시키지 말고 사랑으로 받으세요. 음식 개혁도 사랑으로 해야 그게 개혁이 되는 거지 율법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채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뭐가 항상 문제냐면 단백질이 문제예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가 먹으면 그거를 세포가 바로 못 먹어요. 그 단백질은 들어오면은 다 간에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세포가 먹기 좋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게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필요한 아미노산은 한 20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간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게 12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8가지는 간에서 합성을 못 해요. 그건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되는 그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것이 콩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콩만 드시는 분들은 아미노산의 불균형이 오겠죠. 그래서 장기간 식물성으로 식사하신 분들이 혈액 검사해 보면 균형이 안 맞아. 그러면 고기 안 드시죠? 예, 고기 안 먹습니다. 고기 왜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으니까 이러지. 그러면서 이러면 충격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시킨 대로 했더니 균형이 안 맞네. 의사가 더 위대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 쌀에다가 콩 드시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뉴스타트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라고. 여러분, 반드시 흰 쌀, 아까 말씀드린 콩 안에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통곡류에 있어요. 그래서 통밀과 현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와 콩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그런데 흰 쌀에다가 다 베껴가지고 우리가 채식만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자연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미에다가 콩을 섞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다 인간이 손을 대가지고 깎아놓은 하얀 쌀에다가 그 당을 또 얼마나 빨리 올립니까 그게. 거기다가 콩만 드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을 제가 왜 제안했냐면 1990년대 초반에 사과 하나하고 지금 사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990년대 초반에 사과 하나를 먹는 그 영양소라면 지금은 사과 50개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과일은 영양소는 떨어져 있고 뭘 올려놨어요? 당분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과일 같은 것도 요즘엔 가급적이면 좀 과일보다는 야채로 그 부분을 채우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좋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일단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안내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 보세요.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분들 만약에 혼자 계신다면 뭐 요리해서 드실 수 없고 뭐 이렇게 좀 어렵다. 그냥 조리를 하지 마세요. 조리를 하지 말고 그냥 고구마는 삶아서 드셔야 될까요? 쪄서 드셔야 될까요? 갑자기 헷갈려요? 쪄서 드셔야 돼요. 삶으면은 물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쪄서 먹는 거예요. 옥수수는 쪄야 돼요? 삶아야 돼요? 당연히 쪄야지. 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잘못 찍으셨어. 쪄야 돼, 무조건. 밥은 근데 왜 삶어? 물에다 넣고? 밥은 물을 안 버리잖아요. 쌀이 물을 다 품어가지고 그대로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거 외에는 뭐든지 쪄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쪄서 드시고 그 외에 야채 같은 거 그냥 풍성하게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드레싱만 해가지고 드시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있는 그대로 자연 식사를 하시면 조리해서 드시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라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영과 육도 다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